편의점 알바가 이것보다 나아요. 20년 경력의 5톤 화물차 기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운전하고 받는 돈 월 350만 원. 여기서 차량 할부금 200만 원, 유류비 200만 원을 빼면 매달 50만 원 적자예요. 1억 원짜리 트럭 몰고 일하는데 시급 계산하면 편의점만 못합니다. 편의점 알바가 5톤 트럭보다 돈을 더 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도로 위에서 1억 원짜리 트럭을 몰며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빚더미에 안고 있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던 핵심 동맥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오늘은 우리나라 물류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속에 감춰진 구조적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5톤 화물차가 우리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톤짜리 작은 용달차는 개인 고객을 상대로 이삿짐이나 소량 배송을 담당해요. 반면 5톤급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중소형 공장과 건축 현장, 물류 창고를 이어주는 상업용 수송수단이거든요. 항구에 도착한 대형 컨테이너 화물을 지역별로 나눠서 최종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는 게 이들의 주요 업무예요. 쉽게 말하면 대형 혈관에서 작은 혈관으로 물자를 나눠주는 분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 분배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볼까요? 2025년 1, 4분기 주요 무역항에서 처리된 화물량을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컨테이너가 아닌 포장되지 않은 원자재 형태의 화물, 업계에서는 이걸 벌크 화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벌크 화물의 처리량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0.8%나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컨테이너에 담긴 건 대부분 완제품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상품들이죠. 반면 벌크 화물은 철강 소재, 시멘트, 화학 원료 같은 산업용 기초재료입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제품으로 만들어질 재료들이거든요. 이런 기초재료의 유입량이 10% 넘게 감소했다는 건 국내 제조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물동량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조 공장들이 아예 한국을 떠나고 있거든요. 올해 해외로 나간 기업 숫자가 수천 곳을 넘는 반면 한국으로 들어온 기업은 몇십 곳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정확한 집계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압도적인 격차 자체가 현장의 체감 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부가 여러 혜택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을 붙잡으려 하지만 이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생산 기지를 옮긴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에요. 단순한 경기 침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부황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공장이 사라지는 건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화물 기사들이 직면한 진짜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화물 운송 시장에서는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중개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화주는 앱에 일감을 올리고 기사들은 그 앱에서 일감을 찾는 구조죠. 표면적으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거든요. 화주가 지불한 총 금액을 기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일감에 화주가 15만 원을 지불했다고 가정합시다. 플랫폼은 기사에게 서울행 8만 원이라고만 통보합니다. 나머지 7만 원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거의 50%에 가까운 수수료인데 기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투명한 거래 방식이 업계 전체에 퍼져 있다는 점이에요.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진짜 악몽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지니까 운임 경쟁이 치열해져요. 예전에 12만 원 받던 일이 8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사들은 그 8만 원조차 온전히 받지 못해요. 바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때문이죠. 현재 화물 일감의 상당 부분이 앱 기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구조가 더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어떤 기사들은 총 운임의 25%를 수수료로 뜯긴다고 말하고 심한 경우 절반인 50%까지 가져가는 사례도 보고돼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치인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배달 앱도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중개 수수료를 2% 수준까지 낮추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화물 운송 시장만 이런 터무니없는 수수료율이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예요. 가장 심각한 건 이른바 깜깜이 계약 문제입니다. 플랫폼 업체들이 화주와 맺은 총 운임을 기사들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거든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송료로 화주가 12만 원을 냈다고 해볼까요? 플랫폼은 기사에게 오늘 서울행 6만 원짜리 건 있습니다 라고만 알려줘요. 기사 입장에서는 화주가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용기를 내서 총 운임이 얼마였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사에게는 다시는 일감이 배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보복성 일감 차단이 업계의 암묵적 룰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기사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정당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정보 독점을 바탕으로 한 착취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화물 정보의 조작이에요. 플랫폼에서 간단한 포장 화물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일감을 배정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무거운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고난도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원래대로라면 18만 원은 받아야 할 일을 8만 원에 억지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고객은 서비스에 불만을 갖게 되고 모든 책임과 비난은 기사가 감당해야 해요. 이런 불공정한 관행들이 시장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는데 제도적 대응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까지가 플랫폼 문제였습니다. 이제 운영비 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트럭 구입 비용이에요. 5톤 화물차 신차를 구매하려면 1억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현금으로 이런 고액을 지불할 수 있는 기사들은 극소수일 거예요. 대부분 캐피털 대출을 받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문제는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캐피털 대출 금리도 같이 올랐어요. 고금리 시대에 1억 원 가까운 돈을 빌려서 차를 사면 매달 갚아야 할 할부금이 200만 원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보험료, 각종 세금, 정기검사비 등을 더하면 차량 관련 고정비만 250만 원 수준이에요. 유류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5톤 트럭이 하루 200에서 300km 정도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연비를 고려했을 때 1일 유류비만 7만 원에서 8만 원씩 나가요. 한 달이면 200만 원 이상입니다. 결국 차량비와 유류비만 해도 월 450만 원 정도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일감은 절반으로 줄었고 그나마 있는 일감도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벌던 기사가 지금은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벌기도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고정 지출은 오히려 늘어난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기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아요. 운행을 중단하고 차를 세우면 당장 캐피털에서 연체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반대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운행을 계속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현장에서 빚의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상황이에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 성실함 때문에 오히려 깊은 늪에 빠져드는 역설적인 현실이죠. 실제로 한 기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하루에 16시간에서 17시간씩 운전하면서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면 시급 9,000원이라도 확실하게 받는데 이 일은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난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운전 경력과 전문성이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에 놓인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런 개별적인 어려움들이 모여서 업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베테랑 기사들이 하나둘 업계를 떠나면서 전체적인 운송 역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신규 진입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초기 투자 비용과 불확실한 수익 전망을 보고 누가 이 업계에 뛰어들고 싶어 하겠어요. 결국 공급과 수요가 모두 줄어드는 시장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사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물류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는 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화물차들이 도로에서 사라졌는데 나중에 경기가 조금이라도 회복됐을 때 정작 물건을 나를 트럭이 부족해서 물류 대란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정 노선이나 특수 화물의 경우 기사를 구하기 어려워져서 운임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물류비 인상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은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거든요. 만약 국내 물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해외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현장에서는 절박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플랫폼 중개 수수료의 상한제 도입이죠. 배달 앱처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거나 최소한 총 운임 대비 수수료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화주가 지불한 총 운임을 기사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소 신중한 편이에요. 플랫폼 기업들도 나름의 투자와 시스템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논리로 현재 수준의 수수료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기사들은 이렇게 반박해요. 지금 50% 가까운 수수료를 뜯기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기사들의 보호는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당장 투명성 확보부터라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시장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있어요. 현재와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결국 화물 운송업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플랫폼 업체들도 중개할 운송업체가 없어져서 함께 망하게 되고 화주들도 물건을 나를 방법이 없어져서 피해를 보게 돼요. 결국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겁니다. 반면 공정한 수수료 구조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진다면 어떨까요? 기사들의 소득이 안정되면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그 결과 화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거예요. 시장 전체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플랫폼 업체들도 단기적 수익 극대화보다는 장기적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야 할 때예요. 정부 역할도 중요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자율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단순히 한 업계의 어려움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화물 운송업은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등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거든요. 이 기반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물류비 상승이 각종 상품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잖아요. 화물 운송업의 위기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인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특정 이해 집단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공공 이슈라고 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화물 운송업계의 고령화 현상이에요. 현재 5톤 화물차 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55세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이 업계에 진입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 젊은이들이 화물 운송업을 기피할까요? 힘들고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플랫폼 독점과 수수료 문제로 인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면서 이 업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에서 20년 후에는 물리적으로 화물을 운송할 인력 자체가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인 운송 기술이나 자율주행 트럭 같은 미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상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백기를 누가 메워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들의 경고등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어요. 20년 넘게 묵묵히 운전대를 잡아온 베테랑 기사의 절박한 호소는 어쩌면 우리 경제 시스템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플랫폼 독점이 심화되고 금융 부담이 가중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이분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우리 사회가 함께 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투명한 정보 공개, 적정한 수수료 구조 확립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어요. 정부와 플랫폼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물류의 핏줄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화물차들이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수입, 1억 원짜리 빚더미, 하루 16시간 노동에도 늘어만 가는 적자. 이게 2025년 대한민국 물류 현장의 민낯입니다. 경제 성장에 혈관이 막히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만이 이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